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68세 박상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을 평생 가슴으로 품고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세가 된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5살에 첫 결혼을 했죠. 시골 마을에서 선을 봐서 만난 여자였어요.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의욕이 넘쳤고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꿈꿨죠. 결혼 첫 해부터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3년째 되던 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의사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또 기다렸어요. 한약도 먹고 좋다는 건 다 해봤죠.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태명도 지어놓고 아기 옷도 미리 사놨죠.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유산했습니다. 아내는 한 달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고통스러웠죠. 남의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서 정작 내 아이는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후로도 2번 더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 시골에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건 큰 죄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쉬셨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네는 애가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씨가 말랐나 보지 뭐.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도 시집살이에 지쳐갔고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지옥이 되어버렸죠. 결국 40세에 이혼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내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울었어요. 결국 문제는 나였구나. 내가 씨가 마른 거였구나 하고요. 이혼 후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일상. 학교에서는 밝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절 맞이했죠.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좋았어요.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거든요. 특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3세가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학교 근처 작은 분식집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늘 피곤해 보였지만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 분식집에 저 혼자 있었을 때였죠. 그녀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매일 혼자 오시네요. 가족은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 그래요. 딸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숙이었고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박과 폭력에 빠져서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고 했죠. 몇 달 동안 분식집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봄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미숙 씨,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데이트는 남산이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남산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2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과 도박으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죠.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버텼죠. 수진이는 그녀의 딸 이름이었어요. 12살이라고 했죠. 수진이가 저를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아이도 상처가 많아서.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가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수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절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키가 제 가슴 정도 왔는데 말랐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12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깊은 상처와 경계심이 가득했거든요. 안녕, 수진아. 나는 박상민 선생님이야.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수진이는 대답 없이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 엄마만 쳐다봤죠.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수진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잘할게. 수진이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5에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죠. 수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재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수진이 방을 따로 마련해주고 책상과 책장도 새로 사줬죠.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저녁 식사 때도 제 눈을 피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엄마를 통해서 대답했죠. 수진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엄마, 아저씨가 뭐래요? 수진아,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싫어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미숙은 미안해하며 절 위로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친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이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비를 대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서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이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미숙이 놀라서 물었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학교에 전화를 걸었죠. 담임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수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계부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수진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면담했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도 불렀죠.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재혼했다는 게 죄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가해 학생 부모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도 사과했고 아이들도 수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이 아이의 아빠가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마음을 연 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특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죠.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100일장 대회에 낼 글인데. 어디 보자. 여기 표현이 참 좋구나.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국어 교사인 제가 수진이의 글쓰기를 지도하니 실력이 빠르게 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국 100일장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아빠, 저 대상 받았어요. 상장을 들고 뛰어오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부녀가 된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수진이는 장래 희망을 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저와 미숙은 수진이의 꿈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방과 후 수업까지 하며 돈을 벌었고 미숙도 분식집에서 더 열심히 일했죠. 수진이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아빠. 꼭 서울대 법대 갈 거예요. 고3이 되던 해 미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3기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수능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요. 미숙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수진이도 엄마의 이상을 눈치챘어요. 아빠, 엄마 많이 아파요. 조금 피곤하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행동했죠. 수능날, 저는 수진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빠, 저 잘 보고 올게요. 엄마한테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진이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우리 세 가족은 병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숙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나 변호사 되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미숙은 수진이의 대학 입학식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숙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부탁해요. 끝까지 아빠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수진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미숙은 48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는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저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무너질 것 같았지만 수진이를 위해 강한 척해야 했죠. 아빠,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아야지.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대학에 입학한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도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사법시험 준비는 험난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는 수진이를 보며 안타까웠지만 그 아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3번의 도전 끝에 수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이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숙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진이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임관식에서 검사 배지를 달고 서 있는 수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나이 60이 넘어 검사 딸을 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수진이는 서울지검에 배치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을 맡았는데
그런 사건을 맡을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아빠, 오늘 아동학대범 구속시켰어요. 그 아이가 이제 안전할 거예요. 잘했다, 우리 딸.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진이가 30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은 정민호예요. 대기업에서 일해요. 정민호는 35세의 중견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그래, 반갑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적인 면이 보였달까요? 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자신의 집안 자랑을 은근히 했고 수진이의 직업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평가절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검사도 좋지만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웃으며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이 남자가 수진이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2달 후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저는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갔지만 왠지 초라한 느낌이 들었죠. 룸에 들어가니 정민호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이었고 정민호는 아버지의 회사를 승계받을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차림새와 분위기에서 풍기는 위압감에 주눅이 들 뻔했지만 수진이를 위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이 아버지 박상민입니다. 아, 네. 정재훈입니다. 부인은 안 오셨나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시군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죠. 그런데 정민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조사라니 무슨 조사를 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수진 양이 박 선생님의 친딸이 아니더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수진이는 제 딸입니다. 상관이 있죠. 어머님. 정민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민호는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배우자의 집안이 중요해요. 검사라는 직업은 훌륭하지만 출신이 불분명한 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신이 불분명하다니요? 수진이는 제가 20년간 키운 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감히 우리 부녀 관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수진이는 제가 20년간 키운 딸입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정민호 씨, 당신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인가요? 정민호가 머뭇거렸어요.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분들과 가족이 될 순 없네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상견례가 파토난 후 정민호가 계속 수진이를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끝내고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꽃다발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며 사과했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을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정민호 씨,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그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더욱 열심히 일했죠.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빠, 이 사람은 강준서예요. 의사예요. 준서는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했던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준서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했죠. 준서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소박한 분들이었는데 수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내주시다니. 박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수진이가 훌륭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봄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버진로드를 함께 걸으며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 진짜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수진이의 손을 준서에게 넘겨주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로연에서 수진이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아빠께 저를 딸로 받아주신 지 20년이 됐네요. 피는 안 섞였지만 아빠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평생 아빠의 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수진이는 더 행복해 보였어요. 준서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고 주말마다 저를 초대했죠. 아빠, 이번 주말에도 오실 거죠?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올해 초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68세의 외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네. 그런데 아빠 아이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그건 너희 부부가 지어야지. 아니에요. 꼭 아빠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 수진이는 더 자주 연락했어요. 초음파 사진도 보내고 태동 영상도 보냈죠. 이것 봐요. 아기가 발로 차요. 허허, 벌써부터 씩씩하네. 지난달 수진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준서가 나왔어요. 아버님, 딸이에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신생아실에서 본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수진이를 꼭 닮은 예쁜 아기였죠. 요즘 저는 매일 수진이네 집에 갑니다. 손녀를 봐주고 수진이가 일하러 가면 육아를 돕죠. 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매일 오시기 힘드실 텐데. 뭐가 힘들어? 손녀 보는 게 낙이지. 손녀는 벌써 생후 3개월이 됐습니다. 방긋방긋 잘 웃는 아이예요. 저를 보면 특히 더 잘 웃죠. 가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말합니다.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답합니다. 네, 제 딸입니다. 제가 키운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더 이상 친딸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제 딸이니까요. 지난주 수진이가 검찰청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정의로운 검사상이었죠. 시상식에서 수진이가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 아버지 박상민 선생님께 바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고 제가 가장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객석에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던 상처 입은 12살 소녀가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가 되고 어엿한 엄마가 됐으니까요. 어제 수진이 가족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사가 물었어요. 3대가 함께 오셨네요. 그런데 어르신이랑 따님이랑 정말 닮으셨네요. 수진이와 제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20년을 함께 살다 보니 닮아간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그래,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래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아빠, 제가 한 가지 비밀 말해드릴게요. 뭔데? 사실 저도 아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따뜻한 사람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또 떠날까봐. 그랬구나.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힘들 때도, 그 재벌 집안이 우릴 모욕할 때도 항상 제 편이었어요. 넌 내 딸이니까. 딸을 지키는 건 아빠의 당연한 일이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손녀도 나중에 커서 외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아내와의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검사 딸과 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 됐죠. 살아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상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만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준 가족보다 선택한 가족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박상민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양부와 양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낸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기막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